왜 다른 나라는 비정규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으냐?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때라도 왜 적으냐?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처벌받기 때문에 비정규직 하는 게 차라리 어차피 돈을 비슷하게 줘야 된다면 정규직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안정성이 있고. 지금 스위스 같은 나라는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업주가 힘써쳤거든요. 호주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높습니다. 왜? 어차피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나 이 보너스 같은 혜택이 비정규직에 없기 때문에 임금이라도 좀 더 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7월달에 하죠. 원래 6월 말까지 해서 7월 초에 최저임금 발표하죠. 지금 5,210원이니까 발표하고 좀 더 있으면 호주가 발표합니다. 호주에서 최저임금 발표할 때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나라 최저임금 하나 발표하죠. 호주는 최저임금 2개를 발표합니다. 2종류의 최저임금 발표. 정규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항상 정규직 최저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정규직은 꼭 필요할 때 아주 적은 양만 쓰게 됩니다. 적은 양. 독일 벤츠 자동차 회사 같은 데 가보십시오. 거기는 여름 휴가가 보통 한 달 내지 40일 이렇게 되니까 통으로 쓰는 휴가가 한 번에 쓰는 휴가가. 그러니까 그때 정치국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이 본 직업보다 더 많습니다. 유럽 휴가 때 들어가는 한시적 비정규직들의 급여가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줍니다. 벤츠 자동차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죠. 기능대학. 거기는 급여를 누가 주냐면 정부가 주는 데입니다. 지방정부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직접 주는 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교사들은 학력 경력이 같더라도 정규직 교사의 48%를 거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48%.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할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더 많이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장려금이죠. 그 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대, 확산 장려금. 정부가,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힘없는 미화원부터 시작해서 그게 과거에는 전부 다 직접 고용했던 부분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되니까 정부 비슷한 단체들,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하니까 고려대학교, 학교들도 다 청소부들을 다 비정규직. 그 학교 청소부들이 비정규직으로 된 거는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정규직이었어요. 지금도 연세대학교는 경비와 청소 중에서 청소는 100%, 경비는 한 90%를 비정규직화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중에 일부 경비는 옛날식 대우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점심, 식사, 간식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도. 그러니까 정규직이 됐을 때 원래 어느 정도 대우가 좋았는가 하는 게 확인이 비교가 되는 거죠. 가시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정리해고 당하죠. 명예퇴직, 무슨 비정규직 차별, 파견, 확대 이러면서 노동시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상으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할 수 있는 건 자영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효과 누르면 한쪽이 또 커지죠. 자영업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00여만 명이 됩니다. 이게 많이냐 적으냐 실감이 안 나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30%. 이게 많이냐 적으냐. 미국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7%. 우리가 미국보다 자영업 종사자가 비율로 따지면 4배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동네 슈퍼가 미국이 하나라면 우리는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그럼 뻔한 거죠. 매매나 심각한 경쟁에 시달리는 거죠. 수입이 4분의 1밖에 안 되겠죠. 미국에 비해서. 경쟁이 4배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붕괴하는 현장은 노동시장이 아닙니다.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통계가 정부 발표에 따라 계속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냐? 바로 자영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반은 원래는 직장에서 월급 제대로 받으면서 먹고 살고 싶은 사람인데 쫓겨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음식점을 개업을 했는데 1년도 못 가서 폐업 신고하는 사람이 전체 개업한 사람의 70%. 음식점 자꾸 바뀌는 거는 장사가 잘 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는 무슨 안동 찜닭이었다가 닭 한 마리가 되고 자꾸 바뀌면 이게 장사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행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다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 규모 줄여서 또 하고 서너 번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중산층이 하층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영업이 뭔지 아십니까? 미용. 우리나라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수가 60만 명. 국군이 몇 명이에요? 국군하고 미용사가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냥 60만이 아니라 60만 대군입니다. 제가 신용카드 가맹님 수수료 때문에 그 인하하는 운동 때문에 이 미용사 협회하고 이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용사가 먹고 살려면 하루에 손님 몇 명 받아야 되느냐? 20명이라고. 그럼 60만 명이 다 현업에 있다고 치고 일단 하루에 손님 20명 받으려면 우리나라 여성들 60만 곱하기 20 해보십시오. 하루에 미용실 가야 되는 사람이 1200만. 여성 인구는 2,500만. 그럼 여성을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미용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용사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미용실을 얼마나 하느냐? 2달에 한 번 갈까? 그런데 미용사가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미용이 일부 기업형 미용실을 제외하고서는 이게 생계 주요 수단이 아닙니다. 생계 보조 수단이에요. 생계 보조 수단. 그래서 실제로 이 미용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 반찬값, 학원비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심각한 사실은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 자영업이 그냥 고유 자영업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 여기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매월 한 번씩 그 지역의 자영업자 가구 소득과 그 다음에 근로자 가구 소득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뭐냐? 월급이냐 아니면 장사로 번 돈이냐? 이걸 가지고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를 나누는데 과거에는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 소득이 근로자 가구 소득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 평균 가구 소득이 서울시 자영업자 평균 가구 소득이 서울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약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자영업이 뭐냐? 태반이 노동시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이 노동이 약화되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강한 노동 없이 그래서 강한 노동 없이 복지국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지만 가지고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복지국가로 어떻게 갈 것인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재구매를 워낙 안 하고 있으니까 재구매 많이 하자는 거죠. 실은 우리가. 그리고 복지하면 다들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 복지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가는 선별 복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중심이 돼야죠. 당연히. 그러나 선별 복지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선별 복지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건 세계 사적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1. 교육, 2. 의료, 3. 주택. 주택까지 간 나라는 뭐 100나라 중에 한 나라 될까 말까.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국가는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까지 간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도 못 갔죠. 우리는 지금 교육도 못 갔는데 교육, 1교육, 2 의료 여기까지만 가면 일단은 스페인 독주국가입니다. 미국은 그 누구도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데 주장이 없습니다. 초강대국이지만 미국을 보고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죠. 그거는 예외적인 그냥 선진국이 따라민 나라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의 GDP 중에서 이 재분배에 쓰는 돈 재분배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우리나라의 GDP 중에서 28%입니다. 28%. 굉장히 많은 편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1억 번 사람은 2,800만 원을 함께 쓰기 위해서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 번 사람은 280만 원만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는 더 많이 재분배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30에서 35% 정도로 함께 씁니다. 프랑스가 보면 국민소득은 미국보다 좀 더 많습니다. 한 5,000불 더 떨어지는데 프랑스는 재분배를 위해서 GDP의 몇 퍼센트를 쓰느냐? 놀랍습니다. 51%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는 한번 풀어서 이거 쓰는 거 말고 대충 비슷한 걸로 보여지지만 여기는 51% 살고 미국은 35% 살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소로몬드 등록금이 없는데 하버드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가 이 차이예요. 가장 많이 재분배하는 나라 스웨덴 57%. 이게 인류가 도달한 기록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57%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28도 많다. 줄여볼까요? 뭐 이렇게 갈 것인가? 물론 0%인 나라가 있습니까? 재분배 안 하는 나라. 딱 한 나라 있는데. 북한은 안 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시는 여기는 재분배 안 합니다. 다 이제 지가 먹으면 지가 다 써. 썩어서 버리는 아니고 지가 먹으면 지가 다 쓰는 동물의 왕국이 있는데 야, 우리는 동물의 왕국으로 갈 거냐 인간의 왕국으로 갈 거냐 이거 누가 정해야 됩니까? 28%를 재분배하자고 어느 대통령이 정했어요? 국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다 보니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28%로 계속 살아갈 건지 이걸 높일 건지 낮출 건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 그러면 이 28%보다 더 많이 재분배하고 있는 나라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분배를 많이 하게 됐느냐. 제가 대학 농업학으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180개국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지난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금을 대학 등록금이 무상인 나라, 즉 교육까지가 완전히 복지로 재분배 대상으로 삼아진 나라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노동자 조직률이 높습니다. 등록금을 갖다가 무상인 나라, 적게 받는 나라, 많이 받는 나라 세 그룹으로 전 세계 각국을 나눴을 때 등록금이 몹시 비싼 나라들의 노동자 조직률은 20% 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등록금을 적게 받는 나라, 20, 30만 원 수준으로 받는 나라들 보면은 대개 노동자 조직률이 30% 수준. 등록금 아예 안 받는 나라들 보면은 40% 이상입니다. 노동자 조직률이. 많은 나라는 68%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자의 힘이 크면은 복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1996년도에 그때 헬무트 콜이라는 독일의 그 신자유주의 상징적인 그 수상이 독일의 무상교육 제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대학생도 돈 내라, 등록금 내라. 그 발표했을 때 학생들이 데모 안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때 독일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다가 그 데모하는 현장에 제가 가게 돼서 제가 눈으로 목격합니다. 30만 명밖에 안 되는 지금은 베를린이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온이라는 행정도시가 수도였는데 인구 3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독일 전역에서 40만 명이 넘는 데가 몰려와가지고 집회 장소로 한 군데가
다 못 들어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 독일의 무상교육제도를 지켜야 된다고 노동자들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 10년을 갔습니다. 다시 독일 16개 연방 중에 절반이 등록금 받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또 100% 무상교육이 됐습니다. 노동자의 힘. 두 번째는 뭐냐? 진보 정당의 힘입니다. 실현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학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들 보면은 진보 정당이 지난 100년 동안에 평균 35년 정도 집권했습니다. 돈 적게 받는 나라들, 등록금이 아주 싼 나라들 보면은 평균 23년, 100년 중에 23년을 진보 정당이 집권했습니다. 한번 그냥 슬쩍 집권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집권하려면 한 20년 이상 집권해야 뭐가 바뀌고 변해도 변한다는 얘기겠죠. 대신에 등록금 아주 비싸게 받는 나라들 중에 지난 100년 동안에 진보정당이 집권한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집권 한 바 없거나 일본처럼 한 번 집권한 경우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복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단결된 힘, 그게 시장에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단결했든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단결했든, 그런 또 물론 그 당이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힘, 조직된 힘,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는 아기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울어야 젖이 나오는 것처럼 요구해야 요구한 만큼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대통령 한 명 잘 뽑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공약을 사실 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때 제일 중요시한 그 공약의 보육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무상보육을 제가 공약을 한다고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공약이 0세에서 4세까지 완전히 무상보육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국인 시대에 볼 때 너무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근데 제 정책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그 후보가 그렇게 약해서 안 된다고 저한테 강요하다시피 해서 제가 역시 좌파들은 과격해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제가 0세에서 4세까지 무상보육 공약을 갖고 나와서 TV 토론에서 그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재작년 대통령 선거 때 들고 나온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0세에서 5세입니다. 제가 0세에서 4세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도 좌파하기식 과격해요. 이게 2010년입니다. 근데 2012년 불과 2년 후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0세에서 5세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어찌 보면 공약만 놓고 보면은 엄청난 진보적인 공약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공약은 선거용 일회용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당의 힘을 강조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치인 한 명이 표 좀 더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이 그걸 넘어서서 진정성 있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 명의 힘으로는 실현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지국가가 이루어진 나라들, 지방에서부터 삶의 현장 곳곳에서 노동조합의 힘, 그리고 정당 조직의 힘, 시민사회의 힘, 이런 힘들이 밑에서부터 꽉꽉 차서 올라갈 때 마치 물이 배를 띄우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복지국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약속한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제 오늘 부족한 말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열띤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수첩이 없으면은 단 한마디 자기 이야기도 못하는 모 공주님과 넘기게 되죠.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도 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좀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몇 분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 세월호에 대해서 재난지구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으로 이미 세금을 인도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지불하고 난 다음에 선수한테 그걸 다시 부산권을 취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전액은 아니고요. 지금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닌데 정부가 선주 문제를 일으킨 책임 주체인 선주 쪽의 재산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한 액수로 부산권 행사를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그 관련된 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부산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비용을 다 막아내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자유롭 부분을 30% 넘는 이 자유롭 부분이 노동시간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럼 이 자유롭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갖고 계시는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유롭 부분은 대한민국의 대마트를 미국처럼 도심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최소한 노동시장에서 나온 이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이 30%의 국민의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영업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영업을 이렇게 자영업의 규제 강화를 통해서 줄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미용사가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미용사가 그러면 그 사람을 줄일 수 있느냐? 줄이는 방법이 줄여야죠. 줄여야 되는데, 그때서 미용사 시험을 어렵게 해가지고, 미용사 시험에 토익 넣고, 그렇게 해서 줄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30% 그대로 둔 채 뭘 하기 힘듭니다. 이런 게 좀 많아져. 너무 비정상. 미국의 4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장사가 4배 더 잘 되는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동시장이 재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1차적으로 있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이 자영업 시장 안에서 약자 보호. 즉, 이 약자 보호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대형마트만은 사실 아닙니다만은, 작년에 일어났던 그 을들의 반란, 가벌관계,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아까 편의점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네 빵집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중에, 말씀하신 시외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미 시내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규제를 하는 방법을 강력한 규제 방법을 그러니까 있죠.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 국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 주변에 일요일날 자동차 차선씩 잡아먹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엄청나게 교통 영향 부담들 그런 걸 고액으로 매겨버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우리 진보정당이 집권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조그마한 이런 지방자치단체, 구미시나 경상북도, 이런 데서도 선차적으로 나서가지고, 예를 들면은 신규는 시내에 못 들게 한다거나, 또 시내에 못 들게 하는 게 무슨 위헌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면 또 여러 가지 이 정교한 어떤 그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까 무슨 재유발하는 데 대한 교통을 갖다가 이렇게 채점을 유발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이런 걸 매겨가지고 아예 겁이 나서 안에 못 들어오게 해서 밖으로 내모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법은 저는 기법으로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또 공존시키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구미시장이 여기 구미에 있는 그 이마트 하나 길들이려면요. 그 직원들 매일 그 이마트에 출장 보내가지고 그 식품 그 위생점검만 시켜도 한국줄 말하면서 한국 안 됩니다. 그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건 많이 하면 아닙니다. 이건 이외에도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것들도 보면은 큰 기업들 이마트 같은 데는 1.8%밖에 안 받잖아요. 동네 조그마한 통닭가게 같은 데는 지금 3%씩 받잖아요. 가맹점 수수료로. 약자에게 돈을 더 많이 뜯고 있는 이런 잘못된 걸 바꾸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약자와 강자를 공존시키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 이 생각합니다. 이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직원이 모순이라는 게 원래는 돈을 또 출발했는데요. 우리나라 잘못되고 직원은 무조건 좌파, 또 보수는 무조건 꼴통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책임하시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당사자들의 문제가 있다. 당사자들.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과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어떤 그런 보수든 자릴 수 있는 그런 이념으로다가 좀 건강한 이념을 가지고서 이념과 정책, 노선을 가지고 지지 세력을 모은 게 아니라 영남, 호남 이런 식으로 지역 패권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싹쓰지 하는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소수도 선거제도를 가지고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이념 부분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새누리당 정도면은 다른 나라 가면 이게 그 우파가 아닙니다. 저 정도 되면 극우죠. 극우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념 정책 자체가 주요 정당들에서 이렇게 낮아빠지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세우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상한 애매모호한 태도라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 나 이런 편견들을 갖다가 이렇게 양산해내고 또 스스로도 그걸 또 자처하기도 하면서 그냥 지금도 뭐 전체 진보가 지금 전국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면도 있고 또 상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념을 통해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무이념, 탈이념이 좋은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정치는 나쁜 것, 또 반정치, 정치를 반대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 국회의원 100명 쪼개야 되겠다 그런 거거든요. 왜 제대로 안 된 잘못된 국회의원들이 자꾸 뽑히느냐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그냥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 학교 폭력이 빈발하면은 학교 폭력이 빈발하는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 학생 수 줄이겠다. 학생 수 반으로 줄이면 학교 폭력 반으로 줄이거든요. 그런 발상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념 시대가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그런 기계화된 기계적인 도식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먹고 사는 방식 28%의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35%의 삶을 살아갈 거냐 15% 삶으로 그냥 오히려 갈 거냐 이게 바로 저는 이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자신들의 어떤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하고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 그리고 정책으로서 경쟁하는 정치로 가야 되고 특히 복지국가로 가는 모든 나라들은 복지 전문당과 복지가 늘어날수록 불편해지는 기득권이 적어지는 그런 기득권층들을 대변하는 그게 바로 보수 아닙니까? 보수 정당의 양대 체제로 꼭 양당은 아니더라도 양대 체제로 정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복지국가도 그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너무 진보가 약합니다. 이렇게 진보가 약한 상태에서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간다면 기질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진보를 키워내야 됩니다.
진보를 키우기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남 기득권에 안주하면은 거기 진보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남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영남 기득권 버리고 호남 기득권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정책 중심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하는. 그래서 정치 대결이 지역 대결이 아니라 정책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 정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한 번에 대답합니다. 비밀입니다. 저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문제의 정의에서요. 단체 여권이나 단열권 같은 게 좀 있는데 지금 후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거를 주장을 하게 되면 거의 뭐 발기지 지금 받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원님이 어떤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는지 하는 예. 오늘 주제가 복지국가와 지원 말씀인데, 지금 넘어가셨던 이전에 새누리당에서 양육수당, 영유아 양육수당 개통이라 했다가 기천당에서는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집행하지 않고 저 예산을 밀고 와서 저 기천에 반발했다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일단 그 복지 지출의 비용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이제 지방정부가 합의가 되지 않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국시하고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에서 그걸 제공하고 저도 제공하고 두 가지가 있을 때 복지주의 주체를 중앙과 지방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수 문제를 갖다 소송한다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편복지는 정부에서 구성한다든지 선별복지는 지방에서 구성한다든지 그런 게 재원 문제하고 지출 방식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짧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은 성격이 노동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 오히려 북한 문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보는 시각이나 합의 수준이 꽤 높은 편이에요. 크게 뭐 일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노동 부분은 지금 얘기 너무 안 하고 이제 넘어왔는데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노동이어야 됩니다. 복지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복지를 얘기하면서 복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강한 노동이 좋은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투트랙으로 노동과 복지를 함께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동이 힘을 지금처럼 잃어서는 복지도 선거 때문에 펴먹기 위한 1회선 9호로밖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 통계까지 다 동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를 이루는 것은 노동의 힘입니다. 그 수많은 복지국가들은 다 노동이 만드는 행위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의 제가 아까 오슬로 대학에 무슨 무상교육 학생 수당까지 준다고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주는 도시가 오슬로시입니다. 노벨 상 중에 다른 상들은 다 스톡홀름에서 주는데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거기서 줍니다. 그 상을 주는 장소가 시청 광장에서 줍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 가서 받았습니다. 오슬로 시청이 엄청난 큰 강남처럼 되어 있는데 그 시청을 둘러싼 수십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이 뭔가면 오슬로 시를 만든 노동자들입니다.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들 동상입니다. 오슬로의 주인은 노동자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면 그 사람들은 노동자의 자손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은 노동자들입니다. 다양한 노동자들이 작업 도구 들고 일하는 모습으로
그 시청을 빼오산 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하고 물론 그 얘기하고 빨리 듣기도 하겠죠. 근데 그 더한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득에 나가야 된다고 해요. 지금도 보십시오. 세월호 선장 270만 원짜리 빚을 부지겠다. 그래서 꼭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안전에 대해서 우리의 그 평소에 대응이 뭐냐 이거죠. 대응이. 그런 식으로 1년짜리 계약서로 퇴직금 주가가 못 쓰고 6개월에서 9개월짜리 계약서 쓰도록 해서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더 바랄까. 그래서 이 노동의 문제를 강하게 얘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은 당연히 제가 너무 넓은 이제 주제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개인의 어떤 어떤 예술적인 어떤 필요에 부응하는 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가치 실현에 봉사한다는 점에서도 저는 다양한 특히 요즘에는 문화와 예술을 전달하고 구현하는 수단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대중화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손에 쥐고 다니는 컴퓨터가 2,500만 명이 지금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걸 접하는 어떤 방식도 훨씬 더 용이해지는 건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또 문화예술이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공간이 훨씬 좀 넓어졌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어떤 그런 이제 선전이라거나 여러 가지 또 문화예술의 그 틀을 활용한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고도화될수록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영화 보는 거 보십시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사실 보고 있고 그럼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영화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등 이런 이제 문명의 이익이들 때문에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문화예술의 어떤 이 영역의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연극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1년에 한 달 출연하고 11개월을 이제 11개월 중에 일부는 연습하고 일부는 실습자로 지내는 다른 작품 고르거나 하면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나머지 11개월이 실습자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술 활동으로 수입이 생기지 않는 기간에 이 복지 차원에서 예술가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당을 주는 그렇잖아요. 달을 갖다가 달걀 올 때만 모이 주고 달걀 안 올 때는 달걀 안 왔을 때 모이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모이를 주대야 달걀을 매일 낳지 않다든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복지국가들 중에는 예술가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사회적인 구제 조치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주장을 하거나 법률이 지금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가 확대될 때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앙과 지방의 재원의 배분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육이나 이런 복지의 큰 부분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세금에 대한 저항감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돈을 거둬서 복지에만 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는 이제 목적세로서의 복지세를 거두자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이미 법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고 사회복지세 과거로 따지면 이제 부유세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유세도 저는 찬성합니다만 그냥 부유한 사람에게 돈 걷기만 날렸다는 거고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진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는 상태가 될 때 그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유세 대상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식이긴 하나 분명한 목적세로서 복지특별세죠 일종의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굉장히 이제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국세로 편입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안을 만든 적도 있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의 그 재분배 방식의 변화는 필요하되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 재정 자체가 매우 지금 작기 때문에 이걸 늘리기 위한 사회복지세 등의 특별세 신설이 불가피하다. 사실 세금 없이 뭘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이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의사를 갖다가 형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20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를 꺼내면은 몇 시간이 돼도 모자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국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풀뿌리 희망인대도 하고 뉴스풀 협동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는 홍종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세 가지 노 대표님 이야기 정의 중에 언론 정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에서 풀뿌리 협동조합이나 언론도 하나 만들었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 바꿔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이야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강연의 이야기들을 또 가슴에 안고 다음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당의 박형호 도지사 후보님도 계시고 풀뿌리 희망인대와 함께했던 분들이 이번에 지역 정치를 바꾸기에 시의원 후보로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후보로 많이 나섰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많은 힘과 격려 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3회 국민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풀뿌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